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월요일에 문을 열겠습니다. 거의 지나가던 가을이 다시 온 것 같은 날씨가 됐어요. 이번 주 수능 한파도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날씨는 대선 경쟁으로 아주 뜨끈뜨끈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말 동안 부울경을 누볐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골몰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관전했습니다. 자, 두산과 KT 중 어디를 응원했을까요? 잠시 후에 캠프에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주요 시사 이슈를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본부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유기농 뉴스만 선별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어떤 인선들로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점점 커지고 있는 한입이죠. 오늘의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입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너 때문에 두 분의 입이 한 달 사이에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컸습니다. 아, 원래 컸어요. 예. 아이고, 참 아재들 옛날에 네. 그 입 큰 개구리 생각나네요. 자, 오늘 뉴스로 풍덩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세금 전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재명 캠프는 20대 소득세 이걸 이제 낮추겠다는 얘기겠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또 윤석열 캠프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어찌 보면 이 노무현 정부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좀 주요한 이제 세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박 기자님? 내용들이 좀 발표됐습니까? 우선 이거 20대 소득세 면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장경태 민주당 선대위 청년공동본부장이 선대위에 제안을 했다, 네네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확정 발표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 그리고 사업소득자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 이걸 좀 네네. 검토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청년층 젊은 층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평균 가구 소득 그 분석한 결과 2017년 2019년 봤을 때 29세 이하 가구주인 가구의 소득 증가율 0%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소득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같은데 당 선대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걸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20대에서만 이걸 좀 다루는 게 맞는 건지 네. 30대까지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안을 바로 뭐 검토한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대위 내부 차원의 아이디어다. 네. 근데 뭐 이런 그렇게 보시면 제안이 되겠습니다. 있었다. 지금 이제 청년 잡기에 특히 이재명 캠프가 고심하고 있으니까요.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세금도 네. 유예한다 그랬고. 근데 문제는 현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현 정부는 당장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차기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 차기 정부에서 제가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니겠죠. 예, 뭐 부총리가 바뀌겠죠. 네. 뭐 누가 되든 바뀌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또 모두까기로 여야 모두의 좀 욕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예. 김 대표님이 제가 각오하고 오셨군요. 예, 이거가 이제 문제점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금 뭐 증감률이 별로 안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다. 예,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국민 계세주의 네네. 소득이 있으면은 당연히 세금을 낸다라는 게 이게 네네. 원칙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705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의 36.8% 2019년 기준으로 그만큼 이미 공제제도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미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늘리겠다. 이거는 조세 저항은 이렇게 내는 사람의 조세 저항. 네네. 그리고 안 내는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내면서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너무 뭐 이제 면세를 많이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뭐 아직 뭐 그 20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까 전에는 그 소득의 구간을 정하기는 했지만은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네네.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또 느낄 수도 있죠. 네. 뭐 더 벌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1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거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캠프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50조 원 손실보상금을 해서 네, 이제 충돌했었죠. 앞다퉈서 퍼주기를 하겠다라고 네. 하더니 이제는 앞다퉈서 지금 감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 증가율은 제로지만 소득이 있단 말이죠. 뭐 연소득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20대가 2, 3천만 원 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까 이제 김준일 대표 말씀하신 면세 대상이 될 거예요. 일정 소득 이하가 되니까. 근데 한 이제 20대 5천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이 정도면은 세금을 그래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받은 소득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원칙을 말씀해 주신 거고. 박 기자님 그 네. 만으로 30대잖아요. 혹시 아닙니다. 청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으로도 30대가 아니에요. 30대가 아니라서 어쩌면 좋아요. 슬프네요. 네. 내일 근데 오창석 평론가한테 물어봐야 예, 겠다 내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의 기본 기조, 선대위 기조는 청년에게 다가가자 이 기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는데 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당에서도 지금은 정확히 확답 안 했기 때문에 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건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검토하고 지금 김준일 대표가 먼저 앞서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네. 자,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네. 이거 발표한 거죠? 이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어요.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종부세 큰일 났다. 이 대상자 늘어났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종부세 납부자가 76만 5천 명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10만 명 증가를 한 건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기존 9억에서 11억을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 이거 6억 원 그대로 뒀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서 과세 표준도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다주택자들만 많이 세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이걸 종합소득세 같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이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부담도 커지지만 1주택자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야 되는 사람이 생겼고 그중에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종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라고 윤 후보 측에서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원내 입법 좀 해달라 이런 촉구라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대 소득세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부세 폐지 전면 재검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중도, 중산층, 서민층의 표가 이제 중요하니까 부자 감세가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캠프 내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실패 요인이잖아요. 실패 사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20여 차례 대책 보면 3단계예요. 처음에는 금융 규제. 대출을 이제 안 해주고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세제 개편. 세 번째 돼서야 이제 공급 대책인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집권을 한다면 부동산 대책은 또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부자 감세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양 후보가 다 250만 채씩 짓기로 했어요. 네네, 그 공급은. 부동산 대책 공급 네. 문제 말씀하시면 요거랑 좀 다른 얘기지만은 자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압구정동 전체가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시나요? 아유,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1만 가구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 가구? 딱 만 가구. 네. 자, 250만 가구를 만든다라는 거는 집권 5년 동안 압구정동을 전국에 250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양 후보 모두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했다. 엄청나게 많은 한 물량이다. 30 분당하고 일산 다 합쳐도 200만 가구거든요. 네네. 예, 비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종부세 이거는 조금 다시 비판을 하자면은 지금 76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그래서 뭐 이제 상위 2%, 상위 1.5% 정도 됩니다. 뭐 76만 명도 소중한 국민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이미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다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소득이 없는 노인층에 대해서는 거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해주고 네네네. 있고요. 장기 보유 뭐 그런 식으로 다 해주고 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깎아줄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라고 네. 하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쳐서거든요. 네네네. 실효세율이 0.16%예요. 예. 근데 미국이 0.9, 차이가 많이 캐나다 나네요. 0.87, 영국이 0.77, 일본이 0.52. 그래서 한국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내고 있다. 재산세 종부세를 내고 있어요. 네네. 주요국들은. 한국은 너무 낮아요. 이거 재산세 종부세 합치면은 이거 실효세율 그럼 올릴 겁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는 답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종부세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재산세는 지자체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세금 재산세로 합쳐버리면은 네. 서울만 다 지자체가 더 부자가 되고요. 그러네요. 강남 3구 특히 뭐 네. 용산, 마포 여기만 다 지자체가 부자가 돼요. 종부세는 국세기 때문에 이거를 걷어가지고 지자체한테 나눠줍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산 불평등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 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종부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하려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는 참 쉽지가 않네요. 양쪽 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이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안을 SNS에 올린 거지. 네. 뭐 어떻게 이제 감세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한 건 아니었군요. 양 캠프 다 지금 이제 청년의 소득세냐 아니면은 이제 이 부유층의 종부세냐 검토에 대한 안을 냈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앞으로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정책을 가지고 또 이제 비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열정의 일타 강사. 김중일 대표님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세금 많이 내시죠? 많이 내시죠. 종부세 내고 싶습니다. 저도. 종부세 내고 못 내고 계세요? 못 내고 있죠. 비싼 집을 사세요 빨리.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캠핑만 다니시니까 그렇죠. 이번 생은 망한 걸로. 아유, 나중에 또 노후에 잘 되셔야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 연일 언론 비판에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 진영에서는 이제 부울경을 돌면서 부산에서 나온 발언, 부산 재미없다. 뭐 이런 취재 발언인데 부산 비하 발언으로 또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아예 묶어서 이준석 대표 지난 금요일에 나와서 파격의 발언들을 많이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크라켄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공개했어요. 네. 이 엮어서 보면 양쪽에서 서로 상대 진영의 우리 후보에 대한 댓글 공작, 조작 이걸 상당히 좀 우려하는 눈치예요.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상호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박 기자님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 2박 3일 동안 메타버스를 했습니다. 메타버스 첫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일산, 경남. 부산, 경남. 네, 부울경을 찾았는데 그 과정에서 광장에서 시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캠핑도 하고 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요만한 거로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도 놓고
노코멘트 나몰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쟁이 기울어져 있다. 너무 기울어져 있다. 나는 집권 여당인데 네. 언론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나는 요만한 것도 이렇게 키우고 네. 저쪽에서는 뭐라고 그냥 노코멘트해도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 좀 하소연한다는 전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 실천 좀 해달라. 그러니까 행동 좀 해달라. 뭐 어떤 기사나 이런 거에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네. 댓글이라도 한번 쓰고 친구에게 좋은 기사 있으면 좋은 기사라고 알리고 너 거짓말하면 그게 아니라고 해야지 세상이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뭐 집단 지성을 좀 발휘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보여요. 네. 우리가 언론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12일 부산에서도 이런 언론에 대해서 언론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도배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 이건 이제 부산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만큼 언론에 대한 불만 이걸 이재명 후보가 드러냈고 이거 좀 바꿔야겠다. 이런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낄 만한 언론 지형인지 이 부분은 또 우리 김준일 예. 대표가 전문가죠. 어떻습니까? 예. 윤 후보의 좀 실언은 오히려 좀 이렇게 묵과하고 이재명 후보의 작은 말실수는 침소봉대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윤석열 후보가 한참 1일 1만 원 논란이 있을 때 일실원 1만 원. 예, 뭐 일실원 1만 원 얘기가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니 본질을 안 보고 왜 말꼬리를 잡냐라고 하면서 엄청 불만을 터뜨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항상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치권은 항상 얘기를 하고 네네. 저한테도 뭐 이제 저도 이제 정치권 인사들 만나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만 세게 때리냐 네네. 저한테 맨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도 그러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그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예. 양쪽 다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느끼시는 거고 네.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론도 검증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모든 언론이 다 보수적이라서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영방송, KBS, MBC 다 좌파들이 장악해서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다 맨날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정말로 이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 가설이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약간 캠프에서 위기감이고 지지자들을 좀 독려한 것 같아요. 열심히 좀 같이 해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고 뭐 이제 그 크라켄 그 국민의힘의 크라켄 네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뭐 드루킹을 상기시키는 거 하나. 그렇죠. 드루킹 사건을 상기시켜서 민주당 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걸 말하려는 거 하나 그리고 조작은 민주당 쪽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전에 좀 차단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위축되게 만약에 민주당 지지들 설령 만에 하나 뭐 열심히 댓글에 달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좀 위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전문가한테 이 크라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냐라고 예. 좀 취재를 해보고 물어보니까 한 1, 2억이면 만든다고 합니다. 별로 네네네. 비싼 거 아니고 네. 이게 크롤링 해가지고 자연어 긁어서. 처리해서 예 그냥 윤석열 특정 키워드를 네네네네. 보고 그게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사람이 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너무 대단하게 이제 포장을 첨단 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다 사실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름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크라켄하고 하니까. 크라켄이 저기 캐러밴 해적에 나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 이 문어. 괴물 문어. 네. 네. 자, 이게 내용은 뭐 또 프로그래머들이 분석을 해주겠죠. 자, 부산 비하 발언 논란 등이 있는데 2부 이 주간 이슈 먼데이에서도요. 요거 가지고 감론을 박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우선 이 지금 12시 38분 넘은 시간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점심시간 교통 상황 듣고 올게요. 자,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꾸준히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과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여주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주 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금강 일대와 또 북천안 부근에서 각각 작업 여파받아 정체고요.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다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고속도로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죽전에서 수원 부근, 다시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되고 이 옥산에서 청주 사이와 또 옥천 일대의 정체가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일대로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안산분기점 일대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로 여전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이후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도 역시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짧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재명 후보 부울경을 돌면서 부산에서 이 재미없다 비하 발언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2부에도 계속 이어지는 이제 이 이슈니까요. 네,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크라켄은 그렇게 비싼 프로그램 1, 2억이면 비싸죠. 개인의 입장에선. 하지만 정당의 입장에선 뭐 그렇게 비싼 예산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효과만 있다면야 그 정도 이제 투입할 수 있겠죠. 이 과거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흔히 이제 뭐 손가역, 네. 손가락 혁명군 이렇게 불러서 이게 온라인에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홍보 활동하는 이제 이 집단을 얘기했던 거죠. 네, 이게 지난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부터 이제 송가역이라고 해서 2017년 그렇습니다. 네. 지지 시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창이나 부산에서 이런 말 한 것들, 그다음에 뭐 공감 눌러달라, 댓글 써달라, 공유해달라 이런 것 자체가 뭔가 이 조직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라켄 이걸 좀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번 뭐 후보들이 뭐 비호 감도가 높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여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기사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너무 여론이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다. 네네. 왜냐하면 그만큼 호감도가 좀 적고 비호감도가 높으니까 비교적 그런 부분 좀 염려하면서 더 언론 환경에 신경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또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병원에 실려갔던 일과 관련해서 네. 악의적인 이제 루머가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퍼졌다. 이거야말로 조작적인 대응 아니냐. 또 서로 이제 이렇게 상호 간에 의심이 있으니까 네. 자, 깨끗하게 이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음 이슈는 지금 제1 주말을 거치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이에요. 네. 주말 내내 이 부울경을 누비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그냥 두문불출하면서 선대위 구성에 골몰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만 관람을 했어요. 자, 이 국민의힘 선대위 윤곽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거네요. 있는데 뭐 선대위 구성이 한 뭐 80%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초안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이 핵심 실세라고 불리는 총괄선대 본부장 이 자리가 아예 없어질 거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총괄선대 본부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야전사령관이라고 해서 실제로 뛰는 총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밑에 각 분야별로 뭐 정책, 조직, 직능, 홍보 이런 분야 총괄 본부를 맡는 본부장 체제. 그러니까 원톱에 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건너뛰고 바로 실무로 연결되는. 총괄 본부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 본부장이 쭉 나열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원탑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이 뭐 다 이제 쥐고 가는 거죠. 정권을 갖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지 않겠느냐. 네.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아니, 지난 금요일 이준석 대표는 저희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온다. 아하.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많이 좀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상 기류가 좀 느껴지고 있어요. 이상 기류가 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보면 원래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좀 준비를 했어요. 가서 어떻게 취재할지 말지. 그런데 어젯밤에 참석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에다가.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인선 문제 때문에 안 온다고 하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이준석 대표가 항상 마이크를 놓지 않는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발언을 안 하고 또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백불도 안 했어요. 조금 기류가 이상해요. 이상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당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이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내 거취를 일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것도 무슨 했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네, 당의 그렇죠. 살림살이 뭐 돈 나가는 거 들어오고 하는 걸 다 관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6월에 당선될 때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선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한기호 사무총장 이제 후보가 됐으면 윤석열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됐으면 알아서 물러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다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젠 대표 체제가 아니라 후보 체제이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위기고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도 있었는데 네네. 윤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좀 분위기가 좀 묘했다고 해요. 좀 썰렁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갔고 네, 이준석 대표도 갔는데 갔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싸했다. 네. 자, 지금 뭘까요? 김 대표님. 예. 빨리 교통 정리해 주시죠. 모든 걸 다 꿰뚫어보는 분석가. 지금 뭐 모든 걸 꿰뚫어 보지는 않고요. 제가 네. 무릎팍도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신경전이다.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면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게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네. 좀 다시 권한이 강해진 거죠.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사무총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박정호 기자가 얘기를 하셨지만은 당 곳간 뭐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를 어마어마한 선거 예산이네요. 기간에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네네. 이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기존에 있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대선 후보가 임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래요? 국민의힘 계열에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선 후보가 딱 이제 등극하고 나서 곳간지기를 바꿨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으로.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형이었어요. 기억 못 하실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됐을 때 네. 그때 누가 당대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원래 잘 기억 안 납니다. 가물가물하네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죠. 황우여 대표였어요. 기억납니다. 예. 얘기하시니까 기억나네요. 원래 존재감이 없어요. 대선 후보가 나올 때는 당대표는 존재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준석 그리고 차기에 이제 당내 주도권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보수하고 네네. 구호 보수하고의 싸움 그리고 이제 헤게모니 쟁탈전이 내년 있는 것 6월에 그 공천권까지 둘러싸고 지금 누가 당권을 잡느냐를 두고 지금 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캠프에 있는 중진들이 이준석 힘을 좀 많이 빼려고 합니다. 지금. 네네. 그런 중진들은. 그 부분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이게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게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는 김병준 이 위원장 체제는 고려 검토한 바도 없는데 언론지상에 자꾸 나오는 건 누군가가 흘리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투탑으로 되는 것처럼 또 보도된 기사도 보도가 있어요. 나왔고. 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도 기자들 질문에 네. 답을 좀 하는 시간이 아, 있었는데 그래요? 출판 기념회 이후에 네.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불쾌감 좀 보인 느낌이에요. 네네. 느낌이 좀 그렇고 하지만 뭐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냐 안 하냐 그거는 후보 본인 생각인 거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넘어갔지만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좀 나오는 이런 것들 여기서는 불쾌감을 좀 보이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기자들과 일문을 있다 보면 그리고 이 당 선대위 구성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는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거지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공을 좀 넘기는 모습이었고 언제쯤 합류하게 될지 뭐 20일에 합류하냐 마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네. 시간표 모르고 내용도 모른다. 그래서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뭐 김종준 위원장 카드가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원탑으로 모시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여요. 근데 그 구성
선대위 내부 그 모습을 좀 보면 어떻게 만들어갈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고 특히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파열음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출판기념회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또 얘기도 그래요?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가서 도와달라,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만약에 또 이게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또 이제 큰 이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짧게 시간은 뭐 한 3분 남았습니다만 요거 너무 궁금해서요. 자, 홍준표 의원이 플랫폼 얘기를 했었는데 만들었나 봐요.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주말에 이게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이름은 청년의 꿈. 네. 뭐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첫날부터 뭐 7,800개가 넘는 게시글에 올라왔고 흥행이 꽤 됐네요. 흥행이 좀 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보면 여기 청문 홍답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청문 홍답. 그렇습니다.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이런 코너인데 청홍이 또 대꾸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청년의 고민에 홍준표 의원이 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답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법정 스님 하는 것 같은데. 그 네. 인기가 저는 선거 끝나면 좀 대단하네요. 사라지지 않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 홍준표 의원의 마이웨이 어찌 예.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유력 대선 후보급 선수들 중에서 가장 노년이신 분이 청년의 얘기를 한다라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아이러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판 재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길게 보는 거죠. 길게 보는 겁니다. 자기 정치의 길을 간다. 자기 정치의 길을 간다라는 게 이번 대선에서 뭐를 하겠다. 그래서 대선 불복하고 탈당하고 나와주세요 하니까 노 이렇게 안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게 이 경합을 했던 후보 간에 합류를 해서 원팀이 되냐 안 되냐로 시간을 좀 끌었지만 뭐 다 완료는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약간 좀 결이 다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느냐 마느냐로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어떻게든 처리된다고 보면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 참여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해요? 예, 그리고 굳이. 원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 원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잘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뭐 굳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굳이 막 그럴 이유는 없고 최대한 우호적으로 보이게. 우호적으로 보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부 싸움 해도 바깥에는 이렇게 쇼윈도 부부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는 모르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가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이제 두 사람 중 지는 사람은 감옥 간다 이런 얘기는 더 안 합니까? 뭐 청년들하고 대화하셔야죠. 뭐 감옥 얘기 굳이 하실. 질문이 나오면 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질문이 나오면. 네, 저는 놀랐던 게 2027년 대선에 도전해볼 생각이 있냐 이런 글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답글을 달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뉴스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SG 워너비의 라라라. 2284님이 SG 워너비의 라라라 신청해요. 아까 김준일 대표님이 소는 누가 키웁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소머리 창법이 떠오르신 것 같습니다. 소를 키우려면 소를 또 몰아야 되겠죠. 카우보이네요. SG 워너비 노래. 자, 2284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라라라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밤하늘의 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움만 많아요. 그댄 내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부녀회장 김미정입니다. 전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라는 걸 알고부터 페트병 올바로 버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깨끗이 비우고 라벨 제거하고 압축하고 뚜껑 닫아 별도 배출함에 배출. 쉽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재활용된 가방이나 옷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해마다 10월 중순쯤 되면 한 번씩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곤 하는데요. 올해도 지난 10월 중순에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0월 한파주의보는 17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였고요. 평년 기온보다도 3도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 내려진 한파주의보였습니다. 또 올해는 10월 하순에도 평년 기온보다 4, 5도 정도가 낮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온 평년이란 것은 지난 몇 년간의 기후의 평균적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요. 그럼 10년, 30년, 50년 중에서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30년입니다. 이를 예년이라고도 해서 평년보다 기온이 낮다 또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년이란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농사가 보통으로 된 해, 다시 말해서 풍년도 흉년도 아닌 보통 수확을 올린 해를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윤년이 아닌 해를 말하는데요. 평년에는 1년이 365일이죠. 보통 2월에 29일까지 있으면 윤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에서는 2월 29일이 윤날이고요. 윤날은 실제 한 해와 달력상의 한 해와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입한 날을 말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는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추위가 누그러지니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쌓이고 있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미세먼지와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을 비롯해 내일도 공기가 계속 탁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5도, 강릉, 대전, 광주, 대구 17도, 부산과 제주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웃돌아 낮 동안은 포근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
높아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아침에는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1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포근해 수능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4도, 습도는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추가 접종이 필요한 사람과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의석을 확보해줬으나 당의 기민함이 부족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공개 요청한 것에 대해 그럴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민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선대위 구성부터 앞으로의 선거 전략까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딱 10분만 하는 거죠. 10분인데 플러스 알파라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15분쯤 될 것 같아요. 자, 요새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요. 네. 네,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컨벤션 효과도 있고 지지율도 지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에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민심이 윤석열 후보로 이렇게 쭉 네. 모이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럴수록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진짜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4개월 채 안 남았지만 여야 모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나오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 주말에는 그 이재명 후보는 불경을 누볐는데 예. 선대위 구성에 고심하고 계시다가 한국 시리즈 관람을 했어요.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던져놔서 여쭤봐야 됩니다. KT 팬입니까? 두산 팬입니까? 어디를 응원했습니까? 자리는 KT 자리에 앉았고요. 네. 예, 1루 쪽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어디를 응원하느냐라고 하면 어제는 당연히 KT, 두산 모두를 응원했고요. 네. KT석에 앉아서 두산이 안타를 칠 때 박수를 치니까 네. 세게 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응원하고 있는 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검찰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지했기 때문에 네. 전국을 돌면서 근무를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지를 다니면서 네네. 그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맞는 팀들을 응원해서 응원하는 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봤어요. 대전에 있을 때는 하나 응원했고 대구에 있을 때는 삼성, 네. 또 광주에 있을 때는 해태기아를 응원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제는 이제 두산은 서울이고 연고지로 보면 KT는 뭐 수원이거든요.
누구로 응했을까요? KT 자리에 앉아서 두산이 안타 치면 박수를 쳤다. 네, 그리고 저희가 5회 말까지 쭉 보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때가 딱 1대1 상황이어서 네네. 어느 특정 팀이 막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또 나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예, 아주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4대2로 한국 시리즈 1차전은 두산이 패했고요. KT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오늘 또 열리니까 오늘은 안 가죠? 아, 그럼요. 네. 네.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 제일 화제는 후보 선출 후 열흘 남짓됐는데 컨벤션 효과를 반영한 여론조사 추이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대위 구성과 인선이잖아요. 예.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고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네, 열심히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언론에서는 우리 기자님들이 정말 제일 바쁘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인선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조금 비밀리에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국민들 보시기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정말 외연 확장을 위해서도 노력했고 또 기존의 윤석열 후보와 함께 든든하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모두가 통합형으로 선대위를 잘 구성했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제일 화제는 역시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바로 올까요? 직전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에 출판기념회가 있었죠.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저도 이제 같이 다녀왔는데 아, 그래요? 네. 인산인해를 잃었고요. 말 그대로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그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축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셨을 텐데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사실 산 역사나 마찬가지고 네. 또 보수정당에서는 얼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권의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놓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네,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특정 사람보다 본인께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김병민 대변인께서도 뭐 정치평론에 이제 구단이신데 이쯤 되면 안 오면 이제 이상해지는 분위기니까 그럼 이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제 시간 문제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은 해볼게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오늘 보도에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거론이 돼서 혹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영입 가능합니까? 우리 그 국민의힘의 현재가 있기까지 역할과 노력을 해준 많은 분들이 네. 계시죠. 그래서 누구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꽤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특정 높다. 사람 누구를 이렇게 딱 찍어서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앞서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그런 좋은 정치 원로로서의 모습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사람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 어떻게 오겠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아직 다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죠. 발표가 나와야 알겠죠. 지난 금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오셔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김병준 전 위원장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하지만 또 지금 김병민 대변인 얘기를 들으니까 가능성이 꽤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뭐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또 누군가가 확정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통합형 이렇게 이준석 방점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형 모습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중앙일보에 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유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오보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거잖아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침에 전화기가 불이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 나오시면 또 이제 막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이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오늘 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대선에서 당 살림살이. 결국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기자들도 분석했는데 뭐 200~300억 원대 이제 선거 자금을 또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윤 후보와 이 대표 간에 갈등이 있다. 곡간지기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한기호 현 사무총장이 거취를 일임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어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저도 어제 저녁에 있었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선거 때가 되면 사무총장의 자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 선거대책위원회가 되면 이 총괄선대본부장과 사무총장이 겸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
또 당에 관한 이 전폭적인 조직과 또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지 네.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확실한 건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의 그런 이견이 거의 없는 상태처럼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조금만 틀어지는 혹은 네. 그 내용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갈등, 불화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당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인사들 간에 정말 불협화음 같은 거 거의 네.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또 보도가 네.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출판기념회 오전에 참여한 건 아까 예.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 윤 후보는 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참석을 했는데 그 이제 또 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쏟아내는 이 대표가 네. 모두 발언을 생략했는가. 이거는 이제 불협화음이나 갈등의 조짐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식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다소 특수한 상황인 게 대통령 선거 국면이고 후보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야 되지만 또 최고위원회 참석보다 선거에 대한 활동으로 같이 네. 움직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 참석이 아니라 이제 광주, 수요일에 광주를 가고 목포에서 네. 이제 봉화마을로 움직이는 일정을 가졌고요. 그럴 때 또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회 나름대로의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의례적으로 정례적으로 잡혀져 있었던 일정이지만 예. 양해를 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오늘 오늘 조찬에 중요한 일정이 네네. 있었는데 아마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과 예, 조찬을 가졌다라고 네. 하는 얘기처럼 조금 폭넓게 더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힘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인사들을 함께 윤석열 후보가 만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인사까지도. 예. 자, 이제 어제 종부세 전면 재검토 우선 SNS를 통해서 나와서 이 공식 그럼 공약 발표가 된 건가? 그랬더니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종부세 폐지 혹은 뭐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종부세를 손보겠다. 이건 좀 공식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이해도 예, 되겠습니까? 전면 재검토라고 네. 공식적인 SNS 계정에 글을 좀 올렸고요. 네. 우리가 이제 캠프는 해산이 됐습니다. 해단이 됐죠. 캠프 때 얘기했던 많은 공약들 잘 간직하고 이어갈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식 공약들은 나중에 구체화가 될 것인데 선대위를 통해서. 예. 근데 지금은 종부세에 대한 세금 폭탄이 이제 곧 떨어지지 않겠냐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의 나오죠.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세금이나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벌써 정권 말이 됐지만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네네. 1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세금으로 인한 많은 부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네. 여기에 대한 원점 재검토로 이 세금에 대한 부담들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고요. 양도세 문제도 꺼집어냈는데 네. 이유는 한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지만 이 집을 팔고 이사하고 싶어도 팔면 세금 내야죠. 또 사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니 네. 이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언급을 했고 구체적인 공약은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면 국민께 보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여당 야당이 부동산에 대한 좀 시각과 접근 방식이 다르니까 또 여당은 당장 그런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종부세 문제도 여당도 고심해서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고 이제 낸 거잖아요. 네. 안 잡히고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이걸 풀어도 또 그러면은 이제 세금이 줄어드니까 부동산이 오르면 어떡하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어쨌든 다듬어진 정책 공약으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제일 그 큰 뉴스들을 보니까 부울경을 돌았는데 뭐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런데 이 부산은 재미없잖아 솔직히. 하필 요 발언이 지금 언론에 많이 회자가 돼서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고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제가 어제 논평도 냈는데요. 그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도 부산에 네네. 관한 비하성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라하다라고 표현을 썼고 박재호 의원이 부산 시당위원장이었죠. 또 마찬가지로 부산 시민에게 폄훼하는 듯한 발언들을 꺼낸 적이 있고 본인이야 뭐 재미성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에 계신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산이 재미없잖아라고 하고 뒤에 가서 또 강남과 비교하는 발언들을 꺼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자칫 지역 편매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들이 있으면 즉각 사과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정의당마저도 나서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꼭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민주당의 네네네. 해명을 보니까 그 해명이 더 황당하고 네. 여기에 대한 인식성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론 지형이 기울어져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불만이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죠. 네. 지지자들이 언론사가 돼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본의를 왜곡하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또 맹비판을 했어요. 자, 이재명 후보 부인의 응급실행 관련해서 이게 가짜 뉴스가 쏟아졌고 이게 이제 법적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재명 후보 측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가짜 뉴스가 하루 만에 퍼졌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도 크라켄 가동했다.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 윤 후보에 대해서 댓글 조작하면 우리는 그거 다 걸러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이재명 이제 캠프 쪽에서는 윤 후보 측이 가짜 뉴스의 배후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민석 총괄 특보단장인가요? 안민석 의원이 또 얘기를 하셨던데 가짜 뉴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안민석 의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역으로? 윤지호 씨 관련된 얘기들에서 우리가 안민석 의원이 했던 행보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뭔가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가짜 뉴스 여기에 대해서 그 뭐 댓글에 관한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성 있는 것들을 윤석열 후보 측이 했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그때가 동계올림픽 때였던 것 같은데 댓글 등에 문제가 있다고 굳게 믿어서 이거 문제가 있다. 밝혀야 된다고 했지만 잡고 보니까 드루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고발했던 사건이었죠. 처음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 공세를 나서게 되면 본인들께서 과거에 해왔던 일들을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오전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전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왜 1대1 토론이 아니라 이게 대화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들 앞에서 맞짱 토론하자 이거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또 이제 방역을 위해서 전 국민 지원금 협의를 하자. 근데 오늘 또다시 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제안은 안 받습니까? 국면 전환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최근 언론 백브리핑 잘 안 한다고 기자님들 원성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분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시고 국민들과의 큰 소통 뒤에 또 언젠가는 같이 우리가 대화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을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역시 언어의 연금술사예요. 김병민 대변인님. 굉장히 많은 질문 쏟아냈는데 오늘 굉장히 잘 모범 답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주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매주 월요일이에요. 요일은 저희가 시간 봐서 이슈 있으면 모시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월요일은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시는 2부의 코너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주간 이슈 먼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너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시대로. 영희시대. 영희시대. 네. 야, 지금 3주째 굴하지 않고 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영희시대로. 그러면 이제 주간 먼데이 하지 말고 지금 우리 50수사대 시그널을 무궁화 꽃이 이렇게 바꿔서요. 하고 영희시대로 가시죠. 오징어 게임으로. 그럼 마지막에는 최주봉 교수님이 쓰러지잖아요. 자, 그래요. 이 시사계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영희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예, 그 래퍼 진봉, 우리 MC 진봉 최 교수님이 계속 밀고 계십니다. 자, 요거부터 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당시에 119 신고 전화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거든요. 듣고 오죠.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인데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 포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코로나 관련 기침, 가래, 고열 증세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앰뷸런스 내부 사진을 이미 공개한 바 있었죠. 그리고 어제는 119에 이제 녹음된 이제 신고 음성. 자, 일련의 과정. 최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상에 소위 떠도는 그 허위 조작 정보들 루머.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가정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좀 많이 돌았나요?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주장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두 사람의 부부간에 어쨌든 아내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응급실까지 가고 그리고 나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치적 의도다.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누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유포한 사람들을 이제 지칭을 하시는 거죠.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가 원래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이시다. 저는 그래서 뭐 정치에 특별하게 정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상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뭐 가정과 관련된 혹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루머 있을 수 있다고 보죠. 다만 그 루머를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우리들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가짜 뉴스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전달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된 근거를 설명하는 거야. 평상시에도 그 집은 엄청나게 싸우더라. 그리고 A하고 B가 한번 싸우면 경찰이 출동해 끝난다더라. 그걸 이웃집 주민들이 하도 하고 한 날 들어서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더라. 뭐 이런 종류의 아주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유튜브를 얘기가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양산이 되는 거예요. 거지만.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전에 듣고는 와, 이 정도면 그랬을 수도 있으려나 이런 마음이 딱 들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진짜 지저분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지.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을 유포한 사람들을 대강 아는데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 뭐 그럴 줄 알았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해서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걸 이제 좀 알아달라. 이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정치를 좀 우리가 고상하게 만들어야겠고요. 가짜 뉴스는 이제 없어져야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도 공개하고 음성도 공개하고 좀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까도 뭐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걸 이용하고 그걸 퍼나르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나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두 부부간에 있었고 그 부부간의 사랑이 확인되는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비틀어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도 아니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조작해서 허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나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부울경 메타버스 이제 첫 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캠핑장에서 부인하고 통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또 보도가 됐는데 이 김혜경 씨가 이 남편에게 뭉클했다. 왜냐하면 이제 기절했다 정신 차려 보니까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윤권 정 교수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아내의 사고마저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사고라고 인정을 하고 아내의 사고마저 자상한 남편 이미지를 홍보할 기회로 삼는다. 이 신랄한 비판인데 노 변호사님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진 교수님이 뭐 올바른 말도 많이 하지만 틀린 말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틀린 말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특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은 별로 이렇게 높으신 학식을 가지신 분이 하는 말로 인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A라고 말하면 A라고 말했다고 나오고 B라고 말하면 B라고 말했다고 나오고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말은 나도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제발 내 얘기를 좀 실어주세요. 요점은 진중권 교수님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학식 있는 그런 그 인플루언서 중에 하나이고 특히 옛날에는 진보를
이렇게 자처하면서 중립적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졌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만 보도를 해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일반론은 자 노영희 변호사님의 일반론은 내 걸로.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자 노영희 변호사께서 언론에 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언론의 요구드립니다. 언론의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시사본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캠프에서 이번 낙상 사고를 둘러싼 가짜 뉴스를 두고 자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루 만에 퍼진 걸 보면 이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한 건데요. 한번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시죠. 지난 이제 수요일 날 새벽에 이제 자정이 넘었죠. 후보 부인의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수요일 날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하루 종일 가짜 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게 보면 조직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보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보면 이게 위로와 쾌유를 갖다가 안타까워하면서 위로와 쾌유를 빌어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삽시간에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의 목소리. 처음엔 안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병기 선대위 현안대응 TF 단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밝혔는데 김혜경 씨 소식에 윤석열 캠프가 만세를 불렀다. 조직적 유포 배후 세력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선대위의 대응은 최 교수님, 요거는 좀 근거가 있거나 이거는 좀 좋은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배후가 있냐 하는 부분은 그건 이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국힘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직접 개입했냐 그건 아직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정치적으로는 정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치적 언어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조직적으로 운영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정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조직들, 단체들 또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걸 유포하는 것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유포가 돼요. 그건 결국 그냥 단순히 개인이 자기 생각을 올렸다는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냈고 그걸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또 분석 가능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선대위가 직접적인 계획이 됐냐 안 됐냐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누군가가 또는 어떤 조직, 외곽 조직이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본인이 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작동하고 유포했다. 이렇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군지는 단정할 수 없다. 혹시 노 변호사님도 좀 유사한 그 의혹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높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하면서 말실수했을 때도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인터넷상에서의 전파 상황. 댓글들이 어떤 식으로 모아지는지를 제가 쫙 봤거든요. 물론 그 증거들 제가 쫙 모아놨습니다만 그게 정상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나오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관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2012년 대선 때 악플을 달던 대선 조직이 있었다. 그 조직이 바로 십자군 알바단의 시발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유죄를 받았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행동하는지를 다 알지 않았느냐. 그 시발단이 바로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해보고 조작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되게 중요한 대선이잖아요. 게다가 박빙의 대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알려진 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고 싶은 의혹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흐름을 딱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추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119를 불러가지고 119 내부 그러니까 CCTV를 찍히고 대원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녹음이 나오기 다행이지. 안 그랬어 봐야 멀리 아무런 증명해요. 근거가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자, 지난 주말 그래서인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섰습니다.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만 해도요. 주로 이제 또 이 보수 진영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기울어진 운동장 집권 여당 후보잖아요. 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도 이제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조금 전에 이제 앞순서에 김병민 네. 윤캠프의 선대위 대변인 나와서는 바로 오히려 그 안민석 단장이 근거 없이 주장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역가짜뉴스 아니냐 하는 또 비판도 했어요. 그 양쪽의 좀 이 공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제가 볼 때 국민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 제가 언론 학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언론 학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언론 관련된 분석을 하면 진보 보수의 언론을 나눠서 분석을 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주로 그런 이제 그렇죠. 이 성향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 보수 언론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시장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일반적인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요즘은 좀 더 그게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최소 70%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더 뭐 80%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리고 언론들이 사실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점 때문에 같은 이슈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보도하잖아요. 그건 실제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이슈에 대해서 조선일보 한겨레 두 개의 신문을 비교하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비교해 보세요. 같이 보도하지 않아요. 같은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사안도. 그럼요. 그거는 실제 존재하는 일이에요. 그거 자체를 부인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제가 지금 바로 이 기사 헤드라인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광주 사과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후보. 근데 이제 한 매체에는 윤석열 후보 묵념하자 무지개 떴다.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떠나자. 묘역을 떠나자 무지개가 떴다. 그렇죠. 두 개가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그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은 그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지향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시장, 언론 상황을 보면 보수 언론이 훨씬 많아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언론들이. 숫자적으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언론사들이 본인들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반대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 정부는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언론학자로서 최진봉 교수님은 7대3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자로 잰 듯한 중립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데요. 노 변호사님 좀 이제 이 언론 환경이 이 여측에 이재명 후보 쪽에 기울어져 있다. 좀 공감하십니까?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진 게 뭐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다.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 근데 사실 저는 안민석 국회의원의 말을 조금 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민석 단장의 말은 걸러들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 때도 엄청난 말을 많이 했고 뭐 독일에 갔다 오고 별별 걸 다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많이 드러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민석 의원이 사실을 말해도 좀 걸러듣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조금 오히려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고 그 예를 들면은 뭐 김여경 씨 소식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가 만세를 불렀다라든가 조직에 뭐 육포 배후 세력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안민석 의원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데 심증이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더 이게 떨어져요 신빙성이. 그래서 안민석 의원처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좀 우리들도 좀 걸러서 듣도록 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딱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기사를 비교해 보면 누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가 이제 읽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아요. 그럼요. 이제 국민들도 다 알더라고요. 국민들이 너무 똑똑한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혹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전제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의심을 해본 다음에 각각의 뉴스들을 비교해 보면 진짜와 아닌 것과 객관적인 것과 내 희망사항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여권에다가 유리하지 않게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에서 힘 있는 기득권을 자꾸 개혁해야 된다는 몫을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를 하면은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번 정부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둘 다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바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힘든 싸움인데 둘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둘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객관적으로 보도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좀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팩트 중심으로 오히려 캠프에서 움직여 나가는 게 맞겠다. 네. 특히 안민석 의원님 자중하셔야 된다. 오히려 근거를 가지고 네, 이제 네. 공격을 네, 해야 그래야죠. 네.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자, 안민석 단장님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네, 미워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조언을 네. 하셨어요. 자, 이준석 대표가요. 비단 주머니를 첫 번째로 푸른 것이 바로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을 감지해서 이것을 막 방지할 수 있는 크라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 크라켄을 작동한다. 그러면 요거 아까 최 교수님 언론학자로 얘기하신 것 같고 쏙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이 조직적으로 배후가 있다 얘기할 때 크라켄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딱 걸렸어. 뭐 이런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네. 일단 근데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개발했던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정당에서 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게 공정성을 얻으려면 외부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게 정말 공정하게 작동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혹시나 뭐 제가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이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얘기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제3의 기관 공정한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반대로 네. 민주당에서 충분히 이 부분 엄청나게 신중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아까 십자군 알바단인가요? 네, 줄여서 뭐 10알단 그 2012년부터 나왔던 그랬었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댓글 조작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 깎아내리려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여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혹시나 이용해서 본인들의 유리한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정말 온라인 가상 공간 메타버스 시대에 오다 보니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게 국가 권력 기관이 이러한 이제 여론 조작에 참여해서 재판에서 중형을 받은 사례도 나왔고 또 지난번 이제 드루킹처럼 민간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고 무슨 또 자리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왔고 모두 다 이제 엄단해야 되는 그렇죠. 일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후보들의 또 행보들이 있었는데요. 메타버스로 이재명 후보는 캠핑장도 찾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래 보도에는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고심하는 주말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일정 없다 그랬는데 한국 시리즈로 야구장에 나타났어요. 이 두 후보 다 2030 민심 잡기 삼매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봤어요. 뭐 제가 윤석열 후보를 개인적으로 따라다니질 않으니까. 네. 근데 야구장에 가셨으면 보셨을 텐데. 근데 너무 뻘쭘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화면에 나온 것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 저는 보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야구 글러브 하나 드시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계신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이 2030과 소통이 될까? 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컨대 거기 있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갖거나 뭐 치맥을 먹거나 뭐 예컨대 백신 완료자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경기 보고 오신 것 같은 건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회 말까지 보고 일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정도 그렇게 뭐 썩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이에요. 편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 자로 잰 듯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러브 들고 앉아서 그냥 무표정으로 보고만 있었어요. 막 환호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게 2030과 소통일까? 야구장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꼭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메타버스는 사실 실제적으로 버스 안에 회의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예비 부부들 예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 만나서 그분들의 고통, 아픔 또 요구사항 이런 거 들었고 또 청년들을 만났어요. 특히 여자 그 유권자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 후보를 만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특히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울까지 올라오기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차박도 하면서 대화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떤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윤석열 후보도 이제 선대위 구성이 완료되면 행보를 시작할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야구를 보는 표정이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수님의 개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 변호사님 이 두 후보의 주말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구장에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타고 사람들 만나서 정책 얘기하고 누가 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행동을 했는지는 다 각자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2030을 위한 정책이 정확히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구 많이 봐라가 아니겠죠 설마. 네. 야구 많이 봐라. 야구장은 어제 뭐 만석이었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자, 메타버스에서 또 경청을 했으면 이 청년층이 그냥 정말 마음을 쏙 뺏길 수 있는 정책을 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의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발언이 부산은 재미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이 서울로 가고 싶어요.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나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과거에는 이게 부산의 고객이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키워서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이거 생활 환경, 정주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야당 국민의힘의 맹공이 이제 이어집니다만 민주당은 뭐 앞뒤를 다 맥락을 연결해서 들으면 별 문제 없는 거다 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재미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SNS에 올렸고요. 또 민주당이 이전에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이 초라해 보인다. 이 폄훼 발언 아니냐 하는 비판에 좀 이렇게 연속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부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언급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온 것은 혹시 내심 진심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체 맥락? 네, 전체 싱크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전체 맥락을 보면 뭐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단어 하나만 뚝 잘라내서 부산은 재미없잖아요. 이 말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재미있는데 강남처럼 이렇게 젊은이들 더 많이 찾고 또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그래도 조금 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채워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뭐 발언 자체 이걸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부산 재미없잖아. 이거 안 했으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그러면 진짜로 부산을 폄훼하고 비하하려는 의도였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전체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부산을 비하하는 뭐 의도적으로 부산을 폄하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맥락을 전체 다 읽어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병민 대변인 나와서는 그 뒤에 이야기까지 굳이 부산을 강남하고 비교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강남하고 뭐 강북하고 비교해서 예를 뭐 동대문은 재미없잖아요. 뭐 저 강남에 비하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부산을 왜 여기 딱 비교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내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노 변호사님 심리학과시잖아요. 이 발언의 심리를 분석해 주시죠. 그만큼 부산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네. 사실 제가 전농동에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네네네. 저희 동네인데요. 저 어디 때? 저 이문동. 맨날 같은 동네 얘기만.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솔직히 뭐 서울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특별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경북이나 경남이나 다 표를 받아와야 되는 곳이지 거기를 비하해서 좋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가서 본인의 뭐 심정이 드러난 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너무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예민하게 따져가지고 공격하려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아유 오직 공격할 게 없으면 저 말 한마디 가지고 저럴까? 그것도 왜곡해서.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왜곡이 되거나 비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요즘에 백브리핑 안 한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그동안에 속전속결로 순발력있게 말했던 것이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안 좋게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이시라면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발언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노영희 변호사님의 충언이죠. 또 이 후보 캠프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 전 감시한 것 같아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하고 그다음에 재미있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그렇죠. 걸 보면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 발췌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편집될 수도 있겠고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봅니다. 오늘 지금 선대위 구성도 있고요. 네. 다룰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이 이슈만으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노 변호사님 그리고 네.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자, 오늘의 간식은요. 컵라면 아닙니다. 오늘은 붕어 모양의 아이스크림. 자, 붕어 땡땡코. 이거 아시죠? 저 너무 좋아해요. 이건 배도 심지어 불러서 잠시 간식, 요기도 되는 간식입니다. 씹을 거리도 있고요. 자, 요 가을 날씨처럼 다시 돌아간 요때 붕어 땡땡코 하나 입에 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본부.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붕어빵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하나에 5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에 2개? 네. 가격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한 막 3-4개씩은 봉투에 담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붕어 아이스크림은 더 비싸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많은 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간식 홍보해 주신 거군요. 네. 저는 또 외국에도 이제 붕어빵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자, 이란 남부에 말이죠. 이건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던데 네, 상황, 그렇습니다.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후 3시 37분에 이란 남부 호르무즈 건주 반다르 아바스 북부 서쪽 64km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네. 자, 바로 1분 뒤에 6.3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두 번의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산사태와 건물 균열이 발생한 사진과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란 정부는 피해 지역에 구조팀을 급파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지각을 구성하는 지각판이 여러 개 부딪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콘크리트 벽돌이라든지 진흙 벽돌로만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지진에 취약하고요. 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사망자 1명, 8명의 부상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속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면 함께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요거요.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네. COP26. 그래서 이제 관료분들은 COP26 이렇게 네. 부르던데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초에 참가하시고 헝가리로 가셨다가 이미 5일에 귀국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 토요일까지 하고 폐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간 지속이 됐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를 했던 건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초반에.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졌군요. 2주. 그렇습니다. 197개국 4만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자,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당초 폐막일을 하루 넘겨서 13일에 폐막이 됐습니다. 이건 네. 무슨 얘기냐? 합의문에 대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글래스고 기후 조약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 이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가 이겁니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그리고 선진국은
내용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로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석탄과 화석연료가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깊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석탄 발전 중단이라는 문구가 감축으로 바뀐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단이 아니라 감축으로 바뀌었군요. 네, 이게 2030년대 사실 선진국 그리고 2040년까지는 개발도상국 등 전 세계가 석탄을 퇴출한다라는 당초 목표에서 많이 후퇴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또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상기후 적응을 돕기 위한 기금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2배로 증액을 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후 위기로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이나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기후위기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 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를 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탄 폐지 합의가 불발된 점 그리고 기금 마련에 대해서 그냥 논의를 하자. 대화 의지를 확인한 수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총회 자체가 실패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 합의안은 그냥 절충안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이해관계, 조건, 모순 및 정치적 의지 상태를 반영한다. 사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도 충분하진 않다. 비상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합의안이 나왔는데 이제 폐지가 아니라 폐기가 아니라 감축.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한다. 논의하자. 예, 이런 부분들이 절충안으로 봐야 한다. 자,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더 많은 또 노력과 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당사국 총회에서 결국은 목표가 있더라고요. 네. 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하자고 다 이제 탄소 중립을 하는 건데 결론이 났습니까? 이게 왜 1.5도가 중요하냐면 네.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그 평균적으로 1.5도 이상을 상승하게 되면 극한 고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파국을 맞게 된대요. 지금 좀 기후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네. 그래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2030년엔 온실가스 배출량을 266억 톤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자, 이번 총회에서 각국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감축을 할 것입니다라고 계획서를 다 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다 취합해 보니까 2030년 배출량이 419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예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더 많이 줄여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하다. 게다가 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5도에 맞게 5년마다 내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기후 위기의 시계가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점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내년 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2023년 28차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이 주요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됐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강한 우려와 함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우리 왜 환경 소녀 있죠? 그레타 툰베리. 예. 네. 보면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막 어른들 야단치는데 네. 요거 보고 또 뭐라 그랬을까 궁금해지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얘기 했는데 하나도 쓸데없는 얘기였다라고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죠. 직설적인 네. 소녀 노영희 변호사 같은 느낌. 자, 네. 이 국가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야죠. 국가의 맞습니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쓰레기도 많이 내고 탄소를 쓰잖아요. 결국은. 자, 이 환경 이 행동 실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 네.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등등 재봉쇄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맞습니다. 부르기로 했죠. 11월에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중심지가 돼버렸다. 지금 유럽 현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을 만큼 지난 6주간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한 주 전 세계 신규 감염자의 3분의 2인 190만 명가량이 유럽에서만 발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망자의 절반도 유럽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네덜란드 지금 가장 심각한데
인구가 1,740만 명 정도예요. 네. 우리의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네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었었습니다. 예. 봉쇄 해제 2달 만에 유럽에서 가장 먼저 13일부터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식당과 주점, 카페, 슈퍼마켓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하고요. 네. 비필수 업종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이 허용이 됩니다. 네. 또 일반 가정에서도 손님 방문은 4명까지만 허용이 아하. 됩니다. 자, 독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10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베를린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이나 영화관, 박물관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또 지난 7월 초에 중단한 재택근무제 재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스트리아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일부터 열흘간 12살 이상 백신 미접종자들의 외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산책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어기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 유럽이 지난해에도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을 했고 네. 백신 패스도 제일 먼저 도입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확산세가 심각해진 이유 네. 어떻게 진단되고 있나요? 일단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뭐 백신이 더 해롭다 뭐 이런 얘기겠죠. 파리에서 뭐 20만 명 막 시위하고 반대 시위하죠. 왜 저러나 싶었는데. 예.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개인 방역 조치의 미흡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이 되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섣부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것들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3일에 주간 질병 위험 평가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27개 EU 회원국 중에서 무려 10개 나라가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은 포르투갈, 스페인, 몰타 이런 남유럽 지역이거든요.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율이 약 65%로 주변 서유럽 국가보다 더 낮은 편이고요. 네. 네덜란드 73% 그리고 프랑스 69%, 독일 67%입니다. 그런데 더 낮은 나라들이 있어요. 네네. 루마니아가 34.5%, 불가리아가 23.04%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백신 접종이 저조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0,000명당 22명으로 네. 이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약 3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중하게 나가야 되겠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499님 깔끔하고 명쾌하게 시사를 알려주시는 최영일 선생님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정년 없는 끝없는 진행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년이 몇 년인지를 모르겠어요. 몇 살 남은 걸까요? 자, 499님을 비롯해서 0806님, 8502님, 6770님, 2060님, 3909님, 6519님. 자,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